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5일이고 금요일이죠.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22대 총선의 사전 선거를 하는 날이죠. 첫째 날이고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투표를 했습니다. 글쎄, 뭐 오늘은 마음이 채널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분 상태였는데, 뭐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제 오늘의 느낌, 옛날 일이 생각이 좀 났어요. 한 2년 전의 일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사담 비슷하게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일찍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어나자마자 투표소가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했고 상당히 좀 상기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집에 머물면서 평소에 이제 채널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마음이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 나갔습니다. 강화도를 갔어요. 강화도를 갔더니 몇 개월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거기 함산공원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 배입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이 좀 세긴 했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공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마포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비교를 직접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85년에 건조된 우리 호위함이 한 2,000톤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군에서 신형함을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퇴역하는 함정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자체가 원하면 쉽게 이렇게 대여를 해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근처 식사도 가끔 들르는 식당에 식사도 하고 그렇게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선거 관련 뉴스들도 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거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 저한테는 특히 좀 남다른 부분이죠. 이렇게 봤을 때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해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밖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독립언론에서 다루는 것도 많고 독립언론에서 다루는 게 조회수가 높더군요. 그래서 조국의 신당이 비례대표당이 예상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봤고 또 그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뒤에서 뭔가를 조율하는 세력이 또 있다. 세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나쁜 뉘앙스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겹 뒤에 생각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이 판세에 대해서 큰 기획자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말씀 드려보기로 하고 오늘은 뭐 그런 얘기까지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가 지난번 대선과는 많이 다르다. 2년 전과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헬스클럽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운동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지요. 근데 지난 2년 전에 제가 같은 데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지난 2년 전에도 같은 데를 다녔고, 그게 되면 이제, 오래 다니시는 동네 이제 주민분들이 계세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난 2년 전에 대선만 하더라도, 듣기에 거북스러울 정도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선 전에. 특히 이제 러닝머신, 이게 뭐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면 요즘 TV가 다 나오거든요, 앞에. TV에 막 뉴스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정치 뉴스죠. 그래서 돌아서서 험담하는 거, 뭐 주로 뭐
재앙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했는데 그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0.7 몇 퍼센트 사이로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긴 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나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오래 다니시잖아요. 저도 이제 지긋해졌기 때문에 오래 다닙니다. 같은 장소를.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회피하는 것처럼 정치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그분들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트레드밀이나 러닝머신 이걸 뛰면서 뉴스를 옛날 종편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틀어놨었는데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이번 선거 분위기는 많이 다르구나. 예, 예. 사람들이 많이 머쓱해한다. 이런 생각을 좀 받게 되고 지금도 보니까 지난 21대 총선에 사실은 그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 현재 국민의힘이었는지 그때는 다른 당이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대처해가지고 일본보다 못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폭망했었죠. 그때 하여튼 그때 결과랑 이번 결과랑 비슷하다. 예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일단은 총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민주당의 대승이다. 지난번하고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비례표를 이제 잠식하면서 동시에 이제 선거판의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명확해지는 거죠. 흐릿한 눈에다 갑자기 안경을 탁 끼운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시력이 탁 교정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의 분위기는 끝으로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조율이 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력이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의힘을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며칠만 지금 짧은 기간에 선거 판도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예,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기본이 지난 선거 정도의 결과인데 그거보다 더 좀 국민의힘의 불리한 쪽으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저도 요번에 보면서 오늘 아침에 좀 봤죠, 제가. 대파 사건도 알게 됐고 875원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려웠다는 부분, 민생 문제, 정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좀 더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악재를 던졌다. 그 이마트라고 제가 봤는데 거기서 기획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이마트는 신세계 그룹이고 옛날에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멸치하고 해가지고 크게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던 그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게 오히려 자책골이 된 게 아닌가. 내막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장을 가봐도 요새 3,000원, 4,000원 하는 것들을 한다네. 예. 요즘 특히 많이 올랐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자중지난이고 딱 보면은 선의로 한 것인데 자기들끼리는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전형적으로 흐름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예. 반면에 조국 영상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나경원 빠루 발언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보다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각성 효과가 더해졌거든요. 너가 잘못했다, 네가 잘났다, 옳다 그러다. 최소한 이번에는 좌우니 좌파 우파 이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 채널의 주장처럼 우리 파의 기준으로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좌파 우파로 가르는 것은 정치 공학적인 그들의 게임에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를 잡아들이는 툴이다라고 명석하게 사람들이 논리를 분석하지는 않지만 경험에 의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각성이라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그게 좌파 성향인지 우파 성향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뒷걸음질 한번 했던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게 각성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되지는 않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다. 격전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보기 힘든 지금 서구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오래돼 가지고 전부 다 노쇠했어요. 그래서 실제 변별력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그걸 국민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아마 분위기, 바람이 다 불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기반에서 올라왔든 뭐 자본주의 기반에서 올라왔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한류를 지금 정치 분야에서 정치 문화로서 지금 준비 중인 거다. 이번에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왜 이 채널을 이렇게 하게 됐지? 그래서 그때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2022년 3월 8일 그때 대선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오늘은 모아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예. 그때 요소에 박혀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를 활용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전 세계 일반론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뜻이.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뭐 동감이 돼요. 2년 전인데 뜻 없이 공부만 한 자들. 예, 뜻 없이 공부만 한 자들. 예. 이런 자들이 달콤한 가면을 쓴 다음에 자기 이속을 챙기고 나라 전체를 후퇴시키거나 망가뜨릴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죠. 그때 윤석열의 슬로건이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2번인데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자, 그때 이걸 윤석열을 키우는데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진짜 말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소가리만 하다가 각성을 하는 대표적인 세대라고,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봅니다. 그분들 스스로는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때 이미 이 뜻을 이런 방향을 미리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죄송한 마음 한 번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한번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뭐 투표로 또 판단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 되게 축하드린다. 그런 마음의 전이가 일어났던 분들은 그게 우리의 힘이다. 이런 기회가 부여돼도 상대방한테 이만큼 짜내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경험을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스스로 학습을 한다. 예, 좀 더 나은 유권자가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나쁜 대통령을 하나 뽑음으로써 나쁜 대통령을 하나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아니면 거기다가 동참해서 나도 한 건 하려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고친다.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을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고 뜻없이 공부만 하는 자들. 옛날 공자가 그랬나요? 뜻을 먼저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거 없이 뜻이 없는데 머리 좋다고 공부만 시키면은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괴물을. 잘못하면. 그래서 옛날 이명박이 대통령을 하니까 그때 그런 말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 전체를 자기 회사 직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나라를 이익 창출이 근간인 기업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은 국민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가 검사답게 나를 통치하는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명박을 한번 경험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747 정책이 좋고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했지만 거기에 혹했지만 두 번 다시 기업인 출신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기업 잘한다고 나라 잘하는 게 아니더라. 요번에 더 큰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때 이런 거를 선거 전날 제가 어떤 교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왜 당위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낙심을 했었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 20대 대선 결과 억장이 무너진 그들을 위로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그때 아마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지리산으로. 예.
집에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녀와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이 채널을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다녀와서 이걸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유튜브 채널을. 예.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다. 남이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없으니까 짜증난다. 왜 이렇지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세상에 굴을 만큼 굴렀다. 내가 아는 선에서 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떤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예전에는 용기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 살아보니까 내가 가장 부족했던 게 용기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 있게 나의 뜻이 내 영감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말리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한 거예요, 지금. 2년 한 거고,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나이가 가지고 태어난 천성대로 실제 행동하니까, 그걸,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스스로 제어하지 않고, 내 영감이 흐르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천성대로 나를 흘러가게 만들었더니, 새로운 것이 많이 열리더라. 거기는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건 많은 것들이 있더라.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라고 미리 재단할 수 절대 없는 부분들. 많이 그렇게 내가 재단하고 살았던 많은 부분들에 들어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 천성이고 저의 뜻이다. 그리고 제 인생의 흐름과도 맞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시는 천성이 있고 뜻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잘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된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고 이번에 다시 총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동학의 창시자죠. 수훈 최재우의 묘입니다. 몇 년 전에 가족여행 갔을 때 경주로 갔었거든요. 근처에 이제 최재우의 묘가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고, 거기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저희 집 애들하고 이제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저희 집 애들은 무슨 영문도 모르죠. 뭐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네. 우리 이제 지난 한 100년, 200년간에 있어가지고, 우리 역사의 흐름을 잘 꿰뚫고 있었고, 그 주어진 시기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운명을 스스로 잘 이해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걸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했고, 그들의 승부는 당연히 희생이죠. 그리고 남긴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40만 명이 죽었죠. 일본 군대에 쫓겨가면서 10년간 쫓아다녔어요.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자식들이 숨어서 이 전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니까. 그게 우리 문학에나 이런 데 많은 뿌리를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에도. 이제 그게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영향을 받았던 후손들, 뭐 삐까뻔쩍한 이런 거로 나선 사람은 별로 없지만 우리 민초들 속으로 싹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억울해하면서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동학 최재우예요. 그때 동학난이 있어.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인구가 전국에 뭐 한 3천만밖에 안 됐을 거잖아요. 남북한 합쳐서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40만 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겠죠. 죽은 사람의 가족 치면은 뭐 한 100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도망간 사람들, 그들의 가족. 자, 인구의 10%, 20% 이상이 직접적으로 관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10년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40만 명이 죽었는데 전국으로 다 도망가서 쫙 퍼졌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동학도인지도 모르고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삼촌이, 자기 할아버지가 동학도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아가들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스며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을 거예요. 책으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 그게 최저우가 우리한테 해준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전쟁, 일본에서 해방되고 한국전쟁, 그 다음 독재 치하에서도 계속 순박하게 일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우리 수준이 올라왔을 때 적당한 시기에 독재 정권을 밀어냈고, 그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깔끔하지는 않지만 전략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간지대를 짧게나마 하면서 그게 뭐 김영삼, 노태우 이런 거죠. 거기서 바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바로 뭐 민선으로 바로 탁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이가 50이 넘은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그것도 빠른 거다. 나라가 그렇게 동전 뒤집듯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십 년간 독재 치하에 살았는데. 예?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으로 살살 넘어온 거다. 그 다음 김대중이 왔다. 그래서 이제 민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세상을 깔았다. 김대중은 그때 그의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가 자기 밑에 가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수십 년간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다 제끼고 노무현한테 기회를 줬죠. 그거 역사적인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동학의 후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단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계가 그런 부분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지금 한류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단종이나 금성대군이나 최영장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산신령도 돼 있고, 뭐 산신각에 보면은 산신호도 모셔져 있고 뭐 그래요. 최저우도 그거 이상의 급이다. 단지 시간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좀 많이 흐트러지고 스스로 그럴 때면은 최재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최재우는 양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킬 때도 노비를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을 아마 자기 노비하고 결혼을 시켰거나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의 부인은 바가지를 많이 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의 영향 말고 제 영향을 받았던 저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같이. 예,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에요. 제가 미국에 8년간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정말 매력으로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평생 뭐 시골 장바닥에서 뭐 행상을 해서 자식도 없고 이런 사람, 할머니들이 뭐 수억씩 재산 뭐 쌓인 돈이죠. 통장에 그 기부로 내놓고 돌아가시고 이런 장면들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니 부자가 자기 재산에 뭐 10억에서 20억을 준다 그러더라도 자기 재산에 뭐 0.000 몇 퍼센트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할머니들은 자기 전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 보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독특하고 다르다. 저런 게 혹시 우리의 뿌리의 핵심이 아닐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거 떠나서, 예. 자, 그런 거를 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학의 최재우의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특히 저한테 마음으로 와 닿았다. 우리의 뿌리는 이거구나. 항상 허전한 그 부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그냥 TV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 뭐 옛날 같으면은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로 비춰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다루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틈, 우리 존재의 빈틈,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번에 오마이뉴스 이제 선거 관련해서 쭉 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연령대별 유권자 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50대가 제일 많아요.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 수가 4,400만 명이고 50대가 제일 많아요. 제 나이대가. 그 다음 40대고 그 다음 60대예요. 비슷해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숫자가. 그래서 지금 요즘은 보니까 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입할 때 보면 대학 지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가 87년도거든요. 그때
고3하고 재수생하고 합쳐서 한 10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저기 인구가 이제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되게 삶이 되게 각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네에 여러 이제 젊은 엄마들이 같이 산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은 왜 신혼 부부들이 많은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아기들 키우기 좋은 곳 이런 것들. 그런 데 가면은 옆에서 막 아기들이 막 태어나면은 아기 없는 집에 가정에서는 아기를 막 갖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변에 여건이 좋으면 숫자가 늘어나고 여건이 안 좋으면 숫자가 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저출산율, 고령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세상이 각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가는 바로 척도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지난번에 푸틴의 연설을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많은 집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을 보면은 뭐 옛날처럼 화끈한 맛이 없다. 뭐 정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한테 기분 좋고 시원한 일만 해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언론이 그거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해서 널리 홍보를 안 해서 그게 쟁점이 안 된 거죠. 저는 그거 엄청나게 지당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했으면 여러분이 각자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세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원화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예. 그 돈은 이거는 그 수표예요. 약속이잖아요. 즉 우리나라 테두리 내에서 우리 한국 돈이 쓰이는데 누군가 젊은 세대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돈을 풀면은 누가 그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돈만 있는데 일해줄 사람이 없다? 그럼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돈값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돈으로 바꾸든지 금으로 바꾸든지 해서 외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해 주는. 근데 그걸 우리가 체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걸 거의 그런 이슈는 재미가 없는데 그런 게 선거 이슈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예, 예, 신생아 출생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큰일 날 노릇인데. 근데 그런 게 선거 이슈가 되진 않아요. 왜?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이나 나나 60대나 이래 되시는 분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젊은 세대들보다. 거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불만이 많죠. 예. 그런데 저출산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떼내서 젊은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인기 있는 공약이 아니죠. 그래놓고선 선거 쟁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쟁점화 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기 없는 일을? 자, 이런 게 심각한 구조적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누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의 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 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차후 패권 경쟁에 제가 봤으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이거 정부 자료예요. SGIS라는 곳인데 인구가 5,150만인데 평균 연령이 45세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는 평균 나이가 뭐 20대인 경우 많아요. 전 세계 평균이 한 3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많이 고령화된 거죠. 예. 평균 연령이 45.1세니까 우리 많이 늙은 거예요.
자, 저기랑 평균 연령이 20대인데 하고 붙으면은 20대를 우리가 40대 중반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체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음, 음.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그린 건데 이게 보시면 아래쪽이 젊은 세대거든요.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예. 그리고 지금 60대, 50대, 40대가 제일 많죠. 예. 이런 인구 피라미드는 지금 고령화의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인구 피라미드예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예. 이거 빨리 다가와요, 우리한테. 한 10년, 20년이면 시골은 다 공동화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시골에 뭐 짜투리 땅에서 뭐 야채 키우고 뭐 쌀 키우고 그러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런 땅들을 어디 북한처럼 전부 다 뭐 농업 협동조합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우리 농수산물 생산이 아마 농산물 생산이 유지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수입해 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전부 다 통폐합 해가지고 뭐 면 단위 정도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통째로 데리고 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사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선거구가 통합돼 가지고 뭐 여러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인데 나중에는 도 하나가 선거구가 될지 몰라요.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이거 볼게요. 제가 68년생입니다. 그래서 68년도 걸 찾아봤어요. 그때는 평균 연령이 23.2세더라고요. 지금은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던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이런 데는 젊은 인력들이 많고 일자리만 주어지면 내가 어떤 힘이 들더라도 일을 하겠다. 우리나라로 이민 와가지고 뭐 일하려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평균 연령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민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그럼 전 세계 마찬가지. 유럽에 왜 이민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보다 이걸 빨리 경험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노동력이 채워주지를 않아요. 예. 그럼 우리는 아기들이 훨씬 적게 태어나는데 되게 귀하게 기르는데 그런 아기들한테다가 험한 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친구들이 뭐 해외에서 이민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 이민 시장을 막아버린다면 우리가 그 허드렛 일을 갖다가 우리 젊은 세대한테 시키되 돈을 훨씬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럼 경제가 또 어려워지겠죠. 예, 이런 진퇴양난이 있다. 그래서 이민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세계 최악의 고령화인데 이게 타겟책이 뭐냐?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국가 활력이 이미 떨어진다. 많이. 그리고 당연히 경제도 침체된다. 예.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세력들이 있고 내가 돈을 주면은 내가 노동을 하려는 의욕이 있는 숫자가 돼야 돼요. 젊은 세대가. 그게 안 되고 나는 돈만 있는데 그 돈을 풀어도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지는 그 돈을 가지고도 일을 해주겠다는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야 돼요. 지금보다 이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예. 지금 동네에서 한둘 보이던 사람들이 동네에 뭐 5분의 1, 4분의 1, 그리고 정치 세력화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처음 되면은 그래도 같은 말 쓰는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할 자리 없어요. 지금 공사판에 가면 조선족도 별로 없어요. 예. 동남아시아나 저기 인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더 많죠. 자,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양보를 해야 돼요. 즉 결혼만 하면 진짜 어디더라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애를 많이 놓으면 많이 놓을수록 학교를 그냥 공짜로 다 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구가 안 늘어나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가진 자들이 잘라서 줘야 돼요.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왔다 갔다 서로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정치 문제가 되겠죠.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하나 그게 있다는 거죠. 탈출구가 지금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제가 바라보는 흐름에서는 남북 교류 문제가 바로 부각될 겁니다. 그거는 남북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북 교류 문제는 내가 뭐 쭉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푸틴의 이야기가 있고 지금 미국이 어떤 북한과의 화해에 대한 어떤 필요성 요구 또 일본의 기시다가 방북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할 수 있을 뿐이 저항하는 분위기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로 확 돌아설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한 10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재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민이 확 늘거나 기성세대가 양보를 해서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되거나 그것도 경기를 침체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 없이 남북 교류만 돼도 우리한테는 북한의 지금 평균 나이 가운데 나이가 35.6세 여기도 고령화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보다 10년 정도는 늦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있어요. 그들은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일을 더 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국제 역학 구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남북 소통이 된다는 것은.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시간이다. 기회다. 자, 우리한테 한 10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북한의 상태가 고착된 상태, 남한의 상태가 고착된 상태에서 교류만 하는 10년이 아니거든요. 남북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러시아와 유라시아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이 해양 세력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 이제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 남한의 섬과 같고, 그죠? 북한은 그냥 대륙에서 툭 튀어나온 끄트머리에 불과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교류의 거점이 된다는 사실이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남북이 노동력의 교류가 생김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층이 늘면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남북한 교류는 전 지구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러시아와 화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 새로운 경제망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팅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익숙해져 왔던 구도와는 전혀 다른 정치 경제적 구도가 생기게 되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그걸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점이 됐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은 투자와 인력이 들어오려고 한다. 고급 인력들이. 그것을 우리의 재편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젊은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게 된다. 예,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요한 패권국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이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분위기는 반전의 분위기는 이 선거 결과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의 세기는 훨씬 더 우리한테 세게 올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을 조금 받게 됩니다. 자,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